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고 싶거든 그가 밥 먹는 모습을 세심히 관찰하라. 조선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이죠. 네,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이게 꼭 우리가 한 사람을 파헤치는 탐정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해요. 오늘 여러분이 맡은 사건의 용의자는 바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사람. 그리고 유일한 수사 현장은 바로 저녁 식사가 차려진 밥상입니다. 아, 비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사실 다산 선생이 남긴 이 지혜가 그냥 밥상머리 예절에 대한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는 일종의 인간 분석 설명서에 가깝다고 봐야죠. 식사라는 게 가장 본능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방비한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때 드러나는 사소한 행동들. 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자제력, 배려심, 또 욕망,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까지 이걸 다 읽어내는 프로파일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기법이라니. 와, 갑자기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최근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알아가는 연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끝나면 아마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몰랐던 스스로의 모습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밥상 위에 숨겨진 단서들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모든 수사는 현장에 들어서는 그 첫 순간부터 시작되잖아요. 음식이 눈앞에 딱 차려졌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맞습니다. 다산 선생은 음식을 대하는 첫 시선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봤어요. 음식을 보자마자 막 개걸스럽게 훑으면서 뭘 먼저 먹을지 계산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있죠. 정약용 선생의 관점에서는 그건 그냥 식탐이 아니에요. 아, 단순한 식탐이 아니다. 네.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탐욕의 신호로 본 거죠. 반면에 음식을 앞에 두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차분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평정심이나 자제력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오, 이건 그 사람의 정신적 기본값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 거죠. 정신적 기본값이요? 와, 그거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기회주의적인가? 아니면 매사에 신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가?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앉는 자세 같은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은 워낙 자유분방하니까요. 삐딱하게 앉거나 다리를 떠는 사람도 많고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순 없겠죠. 네. 하지만 그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반듯한 자세는 몸에 밴 자기 절제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거든요. 반면에 지나치게 흐트러진 자세는 공동체의 규칙이나 다른 사람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죠. 그렇군요. 특히 어른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윗목이나 편한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든다. 그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요. 어린이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사실 요즘은 이게 좀 낡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음식이 나오면 그냥 각자 먹기 시작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이게 정말 한 사람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문화가 변한 건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다산 선생이 주목한 건 나이라는 형식이 아니에요. 아, 형식이 아니다. 네, 그 본질은 자기 통제입니다.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잠시 참고 공동체의 질서나 약속을 우선시할 수 있는가. 아, 이 짧은 기다림을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에 있네요? 네, 그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예의 바름을 넘어서 큰 프로젝트나 어려운 과업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의 덕목과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 기다림의 미학은 식사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는 모습을 살펴볼 텐데 수저를 쥐는 자세나 먹는 속도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 여기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배고프면 그냥 허겁지겁 먹게 되던데 이것도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 하하, 물론입니다. 사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아, 정말요? 이걸 개인의 규율과 리듬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저를 쥐는 자세는 그 사람이 기본적인 사회적 규범을 얼마나 체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지표가 될 수 있고요. 네. 먹는 속도는 그 사람의 인생 리듬을 반영합니다. 너무 빠른 사람은 성급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너무 느리면 우유부단해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본 거죠. 중요한 건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속도를 맞추려는 노력, 즉 조화로움입니다. 주변과의 조화로움이라.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그럼 음식을 씹을 때 소리를 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씹는 행위가 그냥 쩝쩝거리지 마라는 예절 교육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내가 내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능력, 즉 사회성의 발현인 거죠. 반대로 소리를 크게 내거나 입을 벌리고 먹는 건 좋게 말하면 격이 없는 거지만 나쁘게 보면 타인의 감정에 둔감한 자기중심적 성향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반찬을 고르는 방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밥상에서의 탐심이 곧 세상에서의 탐욕이다. 다산 선생이 남긴 말 중에 가장 섬뜩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산 선생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상이 차려지자마자 자기가 좋아하는 비싼 반찬이나 크고 좋은 덩어리만 쏙쏙 골라서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사람. 네네. 이런 사람은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도 자기 이익만을 극대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에 자기 앞에 놓인 가까운 반찬부터 차례대로 맛보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순리를 따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본 거고요. 그런데요, 이걸 좀 현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어떤 점에서요? 요즘 경쟁 사회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는 게 오히려 목표 지향적이고 유능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런 행동을 탐욕이라는 도덕적 잣대로만 재단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경쟁적인 환경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 학습된 성취 지향적 행동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다산 선생의 관점은 공동체의 조화와 겸양을 중시했던 유교적 가치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은 균형이에요. 균형이요? 네,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되 그것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을 혼자 독차지하는 건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면서 자신도 즐기는 건 성취와 배려의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겠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식사라는 게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이제 대화의 초점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한번 옮겨가 보죠. 이게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밥상에서 보이는 마음 씀씀이가 곧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밥그릇에만 코를 박고 먹는 사람과 대화 중에 상대방 물잔이 비었는지 살피고 부족한 반찬을 자기 앞접시에 덜어 건네주는 사람. 이 둘의 사회적 지능과 공감 능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대화 방식도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입에 음식을 가득 넣고 말해서 좀 듣기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음식을 완전히 삼킨 후에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도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죠. 대화 내용이요? 네. 대화 주제가 주로 남을 험담하거나 가십거리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더 깊이 있고 건설적인 이야기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지 여부입니다. 아, 경청. 네. 자기 말만 쏟아내는 사람은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른 무대에서도 독단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 맛이 없거나 식당이 좀 불편할 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편함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는 그 사람의 내면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리트머스 시험지요. 네. 사소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은 인생의 더 큰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고 남 탓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묵묵히 식사를 즐기는 사람은 역경을 이겨낼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죠. 저는 특히 식당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아, 이게 그 사람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 같아서요. 그건 다산 선생의 지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생은 권력이나 지위가 없는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참된 성품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네.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정중하고 인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격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직원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질 수 있는 교만하고 이중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높죠. 와, 이건 거의 과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가네요. 하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식사의 마무리 과정에도 중요한 단서들이 남아있죠. 음식을 남기는 태도 같은 것들요. 네, 마무리 행동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밥할 한 톨까지 귀하게 여기면서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재물과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절약정신,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다산 선생은 음식 한 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만물의 가치를 알고 나아가 사람의 가치도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뒷정리도 마찬가지겠네요. 자기가 먹은 자리를 대충 어지럽힌 채 그냥 일어나 가버리는 사람하고 냅킨을 곱게 접어 그릇에 놓거나 의자를 밀어넣는 작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 보여요. 그럼요. 그 작은 행동 속에 책임감과 배려심이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머물렀던 자리를 다음 사람을 위해 정리하는 것. 이게 공동체 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렇군요. 사용한 냅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수저를 어떻게 내려놓는지 같은 아주 미세한 행동들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마지막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계산 시간. 아, 그렇죠. 늘 약간의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죠. 이때 보이는 모습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작은 돈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큰 일에서의 신의를 결정한다고 다산 선생은 말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이 내게를 기다리는 사람, 먼저 나서서 계산하려는 사람, 아니면 일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눠내려는 사람. 네네. 각자의 행동에는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철학과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씀씀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감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수 하나를 더 추가해보죠. 바로 술입니다. 아, 술. 빠질 수 없죠. 술자리는 그 사람의 가면을 벗기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고들 하잖아요. 술은 이성의 통제력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평소에 억눌렀던 본성을 드러나게 하죠. 그렇죠. 술을 어떻게 권하고 어떻게 거절하는지, 자순의 주량을 알고 절제하는지, 그리고 취했을 때 평소와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이걸 관찰하면 그 사람의 자제력 수준과 숨겨진 공격성 혹은 이중적인 면모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평소에는 과묵하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고 허세를 부린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내면에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식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정말 밥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심리 드라마를 본 것 같네요. 네. 다산 선생의 지혜는 단순히 남을 평가하는 기술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분석의 최종 목적지는 타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어야 합니다. 아, 나는 밥을 먹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다산 선생은 군자, 즉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행동에 변함이 없지만 소위는 보는 눈이 없을 때 본색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의 식사로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니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여러 상황에서 꾸준히 지켜보면서 패턴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의 조언처럼 정말 깊이 알고 싶은 사람,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람과는 반드시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파트너든 평생의 동반자든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식사 습관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의식적으로 나의 식사 습관을 바꿈으로써 내면과 인품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밥상머리에서의 작은 노력이 더 신중하고 더 배려 깊고 더 균형 잡힌 나를 만드는 매일의 수련 과정이 될 수는 없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